그 만에는 제가 꾸준히 뭐 열심히 안 했습니다만은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모아가지고 책도 이번에 고대에서 이제 이걸 원래는 한 10년 전에 냈어야 되는데 뭐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내고 제대로 또 정리 못하고 그냥 논문방 모아가지고 이제 냈습니다. 출발할 때 주제의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그런 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발표 부탁을 받고 반갑기도 했고 조금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이만의 이제 스님의 도서불교 유신론과 뭐 불교의 개혁안이 있습니다만 한국 불교의 현재라는 정말 큰 주제와 또 큰 주제 두 개를 이제 결합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광범위한 주제고 또 이제 여기 제가 그 유신론의 각종 내용들을 소개했습니다만 그 많은 그 개혁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토론도 필요하고 또 조계종에서도 현재 그것들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조사도 필요하고 또 그런 논란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 만해 스님의 개혁론과 떠나가지고서도 조계종 내에서 또 넓게는 한국 불교 내에서 이 한국 근대사에서 어떻게 적응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포교라든가 또 교육, 성려 교육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조사 또 평가 이런 작업들이 이제 돼야 되는데 뭐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게 논문이라 하기 좀 불편한데 끝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 불교의 뭐라 그럴까 한계나 그럴까 한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건덕지게 늘어지면서 결론을 내는 그런 그 토론회 뭐라 그럴까 모임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불교의 여러 가지 한국 불교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뭐라 그럴까 좀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대에 꺼냈지만은 이 조선불교 유신론이 이제 발표된 지가 1923년이고 지금이 2020년입니다.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다른 분야에서 100년 전에 개혁안을 가지고 오늘 한번 현실하고 비교해봐라. 그럼 코미디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변하는 세상입니까? 10년 전에 이제 논문들만 해도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한물간 논문이고 거의 뭐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뭐 종교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100년이 지나고서도 또 이걸 가지고 현실과 또 대비하자 그러고 또 대비해보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또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뭐 종교적 특성이 있습니다만 한국 불교의 어떤 현실의 문제를 이게 지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한도면 선생님이 논문 쓴 걸 이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잘 정리해놨는데 사실 한도면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은 논문을 한번 하나 본 것 같아요.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불교계에서 의병난이 한참 일어날 때 의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했다. 그런 글을 쓰신 걸 선생님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거기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논하면 결국 친일이냐, 또 민족주의냐, 반일이냐 문제 제기가 되는데 사실 스님들은 상당수 친일적 성향이 이제 강했거든요. 만해 스님조차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본과 가까이 해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조선시대 내내 이제 억압을 받았고, 유학자들한테. 근데 이제 근대화 되고 일본 불교가 오면서 승려들 위상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영향들이 대단히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한 선생님이 이제 그 논문에 이제 발표했듯이 의병들이 산에 가가지고 막 밥 먹을 때도 없고 하니까 절에 가가 밥 낸다라 이런 식이고 막 또 돈 필요한 돈도 틀어가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럼 당연히 싫어하죠. 뭐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뒤에 우리가 한동현 시간이 뭐 30분 꽤 될 것 같긴 한데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한동현 선생님이 논평해놓은 거 거기에 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배쪽이 81쪽이네요. 그 왼쪽에 그 이제 보면은 그 만해 그 밑 표입니다. 만해 스님께서 제시한 계획안들이 쭉 있고 그 이후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현됐냐 안 됐느냐 이렇게 이제 0, X 여기까지 이제 표시를 하였습니다. 성녀 교육을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성녀 교육 근대화 같은 경우에는 만해 스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해가지고 이제 그 명진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고, 그 명진학교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스님들에게 아주 그 젊은 스님들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보통교육, 신앙문이죠. 신앙문을 이제 가르치겠다. 이런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나이 많은 스님들이 이제 그 명진학교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학원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를 얻으니까 지방에서도 그 명진학교를 좀 모델로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그 사찰에서 근대식 교육을 이제 시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죠. 뭐 재정적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교사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들 이제 실패를 해요. 물론 중간에 무슨 이 명진학교가 나중에 그 중앙학림이 되고 지방에는 지방학림 이런 체제로가 전체적으로 큰 틀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준비 부실과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육 간의 문제입니다. 성녀 교육이라는 성가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가 근대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근대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근대적 이 지방학림 이런 데서 교육받는 스님들이 성녀의 어떤 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막 비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준비 부족으로 교육도 부실해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시 옛날 그 강원 체제로 이제 돌아갑니다. 다만 이제 살아남은 것은 중앙학림이 이제 나중에 해화전문이 이렇게 변하면서 오늘날 이제 그 동국대학이 됐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동국대학은 성가교육 기관은 아닙니다. 불교계에서 만든 일반 고등교육기관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도 불교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불교계에는 그 근대성에 대한 근대교육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처럼 이 불교계에서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그 정부에서 인가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그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원래 출발은 명진학교 출발은 성경 교육이었습니다만 결국은 일반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계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중앙 성가대학입니다. 어쨌거나 뭐 일단 근대 교육화 되기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 교육의 이제 체계화와 제가자 참선인데 한국 불교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 성교 일체였죠. 그러나 학자들 일반적인 평가는 조선시대는 교학이 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오히려 참선하는 수자 스님들이 많은 서름을 이제 받았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알기로 선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참선교육을 이제 체계화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자들에게도 이제 참선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많은 선생님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신은 선동가고 사상가지 구체적인 실천가는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뭐 대중들 교육을 위해서 뭘 하고 경도 번역을 하고 이런 건 안 하세요. 참선교육 이런 거 하시지 않고 이 분야에서 가장 이제 열심히 하신 분은 사실은 이제 그 용성 스님입니다. 용성 스님도 제가 알기로 선학원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선교육 체계화된 것은 이제 물론 일제시대 때도 뭐 경허 스님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결국 체계화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우리 봉암사 결사 때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선조 스님부터 체계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이 너무 주제 깡통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봉암사 결사 하기 전에도 이 종단 전체 차원에서 모범 선언을 이제 설립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의 모범 선언도 설립하고 그럽니다만은 근데 모범 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앙 차원에서 한 데는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방향성이 되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조 스님이 이 돈수 관하선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선풍을 일으켜 가지고 그게 일단은 이제 성가 사회에서 이제 자리 잡고 그 이후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1990년대에 안국선언이 삼성교육을 제가자들에게 가지고 대중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오늘날 사실 이제 그 덕에 제가자들도 참선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불당을 폐지하자고 그러고 연불당뿐만 아니라 무슨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통불교고 또 석pháp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불당도 있고 뭐 산신당도 있고 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불교 외적인 요소죠. 이런 것들 많은 스님이 뭐 이거는 미신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폐지하자 그래요. 그러나 이걸 실제로 폐지한 그런 사찰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사실은 조계종이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전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있는 건물을 헐 이유는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그냥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또 한국의 발전기 때부터 이제 민주주의 열풍이 불고 민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런 정각들이 오히려 이제 이 보존의 의미를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교도 항상 이제 이 조계종에서 무슨 큰 중앙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포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포교는 그렇게 썩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뭐 한국의 자체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됐죠. 또 해방 이후에는 또 비구 대처 싸움으로 내부 혼란에 휩쓸리면서 포교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은 무너졌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결국 심진적인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구룡사라든가 또 뭐 안국선언도 그렇고 또 불광사 이런 데에서 이제 도심 포교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인 포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활 이식 문제와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 뭐 지금 이제 한국의 인구 분포를 따지면 거의 뭐 90%가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원의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간에 있습니다. 물론 상간에 사원을 없이할 이유는 없지만은 압도적인 인구가 이게 도시에 있는 데 비해서 여전히 도심에 사원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또 그런 만치 결국
포교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도시 포교에 나서지 못하겠으니까 결국 기독교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심에 이제 열심히 하면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계종이 얼마나 그간에 1980년 이전까지 이 포교를 못했는가를 이제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한국 불교의 주련의 조계종입니다만 조계종 외에도 일본 학자들은 이걸 이제 신종계라 그러는데 진갑종, 총지종 이런 게 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도 그렇고 이런 종단이 언제 급성장을 하느냐 하면 6.25 이후부터 조계종이 도심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성장을 해요. 제가 이런 종단 중에 총리종이라는 종단과 이제 같이 일도 하고 좀 많이 알게 되는데 이 종단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교세가 약합니다만 70년대는 굉장히 교세가 대단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도심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이제 불교 인구들을 흡수를 한 거예요. 왜냐? 조계종은 여전히 중심이 이제 산중에 있고 도심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심의 이제 공간의 연구 자체만으로도 상당수 불교적 심성이라든가 불교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진갑종이라든가 총지종 법을 이렇게 이런 데를 가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60년대, 50년대부터 해가 특히 70년대 굉장히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는 성장이 굉장히 지체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쇠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상과 소회의 정리, 이건 이제 연불당의 폐지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실현되지 않고 각종 의례의 단사와 철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녀의 산업활동 종사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만해 스님의 정말로 또 획기적인 사고고 굉장히 또 겁시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진료를 할 때 제일 큰 논쟁점으로 삼는 게 성녀의 이제 결혼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성녀의 결혼만큼은 사실은 폭발력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다면. 우리 앞에 사사저 선생님도 이제 발표하실 때, 이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출신의 조선불교 개혁하는 결국은 그 핵심은, 앞에 뭐 김광규 선생님이나 이런 분도 이야기했듯이 불교의 근대화 문제인데, 근대성 문제인데, 사실 근대성이 굉장히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만해 스님의 불교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핵심을 꼽자면 제가 추출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대의 합리적 이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합리적 이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이 경제를 번역해야 된다. 또 불교도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교육을 건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의 합리적 이성을 불교가 수용하는 관점에서 만해 스님이 제시한 기획안들이고 세속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성녀의 결혼 문제하고 특히 성녀의 산업활동 종사입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을 어떤 이 정신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욕도 인정해야 되고 또 물질에 대한 욕구도 인정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녀 산업활동종사는 결국은 인간은 바로 물질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녀들도 당연히 그런 물질생활, 생산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죠. 그러나 이런 사고가 정말 실제로 이 종단에서 실현된다면은 광범위하게 실현된다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사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광범위하게 실현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조계종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현하고 안 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뭐 또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 절에서도 뭐 간장도 팔고 된장도 팔고 이래가지고 뭐 팔고 있습니다. 그런
초선 산업활동 하죠. 또, 조계종 중앙종단 차원에서도, 총무원 차원에서도, 뭐, 조계종 출판사를 중에 이익사업으로 잡고, 또 AGC 도망그래가지고, 이제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생수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 가정, 서사, 가능한데, 큰 사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많은 이윤이 남는다,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은, 악순환 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권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초기 불교 때부터 계율로서 사실은 금한 사항이거든요, 그죠? 결혼만큼이나 금한 게 그런 스님들이 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 스님은 근대성을 흡수하면서 세속 성도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이 성녀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조계종은 철저히 반대를 하고 해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사원 주지선거법, 사원의 통할, 통일기관의 설치, 이거는 뭐, 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정치판이 벌어지고, 분란이 있습니다만, 어떤 근대사회에 적응하고, 이 전체적으로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찰의 폐합은 사실은 필요 없는 산정의 사찰을 없애라. 이게 이제 만해 스님의 사고인데, 그거는 안 없어지고 지금, 더 오히려 복원되고 그러죠. 그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어떤 그 문화적 보호 정책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많이 이제 짓고 있습니다. 교도의 생활을 보자는 거 사실은, 제가 8번에 있는 성녀의 산업활동 동서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인간을 욕망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걸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도세가 유지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뭐 조계종에서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고민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신도들이 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 이거나 굳이 스님들이 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불교가 근대까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론의 번역인데 사실 경론 번역에 제일 관심이 많은 분은 역시 용성스님입니다. 그 당시 이제 경론 번역 불교 기획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들 경론 번역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여기서 겪는 분은 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이제 알리려면은, 어려운 한글로 안 되고, 어려운 한자로 안 되고, 쉬운 이제 한글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여기도 나름대로 근대적인 합리적 이성이 깔려 있는 거죠. 불교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선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에게 포교적인 차원에서의 경전 번역뿐만 아니라 일반 성녀들도 이제 더 이상 한문 경전에 의존하지 말고 한글 경전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불교 개혁 불교에서 근대화 이야기하면 항상 만해 스님을 주목받는데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용성 스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용성 스님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만해 스님하고 같이 3일 민족 지도자에 들어가셨다가 같이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기독교 목사들이 한글로 된 성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서적을 읽은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감성하셔서 나오셔가지고 이 삼장역회도 설립하고 번역하자 이런데 스님들이 그 홍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조계종 전체 차원에서 이
이 한글로 대장경을 번역하기 위해 가지고 역경위원회도 만들고 합니다만은 1920년은 논문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돼요. 재정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하다 거의 한 40년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간을 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그러나 완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활용이 안 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게 번역 체제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점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전불교의 건설인데 이 대전불교는 이제 포교와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주체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런 불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참여불교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80년대부터 우리 젊은 스님들 이제 학생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사회노동 환경 여러 분야에서 스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것도 결국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런 타 종교의 비교가 되는데 전체 양적인 규모에서는 이제 지지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은 더 어떻게 보면 더 신보적이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한상균 씨입니까? 이런 노동운동 하는 분이 명동성당에서 쫓겨나는데 조계사에서는 수용하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환경문제 같은 우리 지효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일반 인식에서 보면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은 끝까지 싸우셔가지고 환경운동 새로운 그런 차원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타 종교보다도 더 선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의 이제 실력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성교 교육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소위 경전도 이제 정립이 되고 또 총립 제도도 지금 스님들이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뭐 교육생이 부족합니다만은 제도적으로 기본 체제들은 다 갖춰져 있고 또 승가되게 운영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한 반은 수용이 되고 반은 수용이 안 되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만해 스님의 어떤 불교개혁 사상의 핵심은 이제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대성은 크게 두 측면입니다. 하나는 근대의 어떤 합리적 이성주의고 또 하나는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근데 어떤 합리적 이성주의 부분은 불교 전체 뭐 주교적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불교의 교리 자체가 상당 부분 수용이 이제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 서양의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근대의 경험주의가 불교가 굉장히 또 유사하다 이렇게 하고 또 1940년대에 이 불교계 그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문제. 이때 스님들도 불교는 이 과학주의 그때 여기 공산주의가 또 과학주의 유물을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는 과학주의와 기독교와 달리 과학주의와 어긋나지 않는다. 과학주의와 같이 갈 수 있다. 합리적 이성과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상황과 이제 그때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스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불교는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종교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성주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회를 이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부분은 굉장히 이게 사실은 난제예요. 난제입니다. 사실 이제 불교에서 우리 조계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불교인데 기본 그래서 세속주의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이 문제를 잘 제기하시면 사실은 이제 선지효 스님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굉장히 근본주의적을 이제 보수하면서 세속주의를 이제 대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해 스님과 이제 승천 스님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일반 대중에서는 만해 스님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은 불교 내에서의 영향력은 승천 스님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그게 결국은 초기 불교부터 초세속주의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성불교에 오면서 초세속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속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초세속성을 지향을 한다. 그게 없으면 종교의 그 영역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해 스님이 만약에 우리가 만해 스님이 제기한 그런 온갖 세속주의에 기초한 계획안들이 다 실행이 되었던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아마 이쪽 우리 지금 스님들 다 승복 입고 이제 계신다면은 승복 입고 계시는 스님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다 실행됐다면 어떻게 보면은 모두 어떻게 보면 그 제가자들이 불교를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사실 만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 불교 개혁론은 굉장히 큰 하도인데 사실 한국 불교의 있던 중심이 조계 중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고민한 것은 사실은 비구대충 문제밖에 없어요. 비구대충 문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불교 개혁 이야기할 때마다 또 만해를 원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모든 게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것이 가지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깊이 천착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맨날 논의가 겉돌고 종단이라든가 불교계 전체는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동민입니다. 김종현 쌤이 발표한 이 논문 자체가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교유신론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조계종의 차원에서 만해 스님의 이제 개혁론 자체가 실현됐는가, 실현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실현된 것은 어떤 것들로 실현된 것이고, 실현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결국 이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표로 정리해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발표한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유신론 플러스 이제 불교지에 발표했던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이제 불교 개혁과 관련된 안은 17개더라. 그 중에 이제 10개 정도는 실현이 됐고, 7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실현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그것을 7개를 이제 3개로 이제 묶어서 실현되지 않은 걸로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3개가 이제 보자면, 이제 83쪽에 이제 연불당 페이지 부분하고 이제 소상 혹은 이제 소회에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의뢰를 간소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 항목으로 이제 묶었고, 또 하나는 이제 승려들의 이제 산업활동 및 교도들의 생활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하나를 또 묶었고, 그리고는 이제 사원의 이제 이전 혹은 이제 폐지, 통폐합 이 부분으로 이제 3개의 항목을 묶어서 크게 이제 실현되지 않은 것이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4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제 만에 불교유신론 가운데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그 시점에도 이제 승려의 결혼 문제가 가장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항목이었었죠. 그리고 당대 용성 스님이나 이제 불교계의 이제 뜻 있는 이제 승려들이 되게 이제 고통스럽게 혹은 이제 고민스러운 이제 토론을 했던 부분이 이 내용이어서
그런데 또 이제 김정현 선생님은 독특하게 이게 이제 우웻뜬 조계종단과 태고종단으로 나뉘어지면서 태고종단의 이제 승려 결혼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봉합이 됐던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에 대해서 승려들의 결혼 문제가 수렴이 된 게 아니냐는 입장에서 승려들의 결혼 문제는 실현된 것으로 이제 잡은 측면이어서 요거는 일단 논문 제목이 조계종단을 통해서 온 이거라고 본다면 실현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실현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제 이번 김정현 선생님의 논문에서 제 5장 결국은 만해 불교개혁론과 조계종의 현재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논문의 핵심적인 이제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깊고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친절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구현해서 해줘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제 사찰의 이전 폐학 기타 등등들이 이제 아주 탁월하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기존의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들 플러스 이제 문화재적 기능,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재의 보호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문화재 정책 차원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좋은 이제 관점을 제공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도로교통의 발전,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심에 살고 있는 이제 일반 중생들이 따지고 보자면 만해 스님이 10년대에 가졌던 도심포교라는 측면에서의 고민보다 오히려는 지금 자연 생태적인 차원에서 이제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느낌들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다른 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원의 위치 통폐합도 그렇고 이제 이 부분들이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구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만해 스님이 이것을 집필한 것은 1910년이고 1911년에 일제에서 사찰령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불교계의 변화가 이제 본산제도로 이제 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본산으로 되었다가 24년에 화엄사가 본산 승격을 하면서 31개 본산 제도로 이제 해방될 때까지 가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앞 시기에 이제 포교 부분에서도 1980년대 이후에 도심 포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포교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일제 시기에도 이 서울 지역에 20개가 가까운 이제 경성, 그 당시 서울이 경성 포교단들이 운영이 돼요. 뭐 범어사도 그렇고 저쪽 우리 용주사 같은 경우도 뭐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운영이 됐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포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강학과 포교가 가장 큰 슬로건이었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했듯이 신종교가 도심 포교를 통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해방되고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결과적으로 추스르기 어려운 이제 불교계의 생강 지역의 다양한 피해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5개국 본사로, 그러니까 55년 대처 분쟁 속에서 이제 후과가 60년대, 70년대까지 가는 거죠. 이 대처 분쟁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25교구 본사 체제로 이제 사찰령 체제의 본산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본산 중심주의, 그러니까 본산 이기주의, 뭐 따지고 보자면, 그러니까 본산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일제 강점기 시기에 그 경기도에 있는 본산들이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경산 이 지역에는 공동구역으로 해서 포교단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제재를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교단들이 설치가 많이 됐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교보본산제도 체계 속에서는 봉원사 중심으로 이제 서울이 운영이 되면서 서울에 대한 이제 포교단 설치에 대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었다는 거죠. 그 80년대 이후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본산 체제가 아니라 개인 이제 스님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성함들이 만들어진 형태로 이제 도심 포교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좀 더 구조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바라볼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특장점은 결과적으로는 불교가 지난 미래 문명을 이제 선도하는 이제 선도적인 종교로서 불교를 원해 스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했던 그 근대적 세속주의라는 측면에서 불교개혁론을 얘기했던 만해 스님의 입장들이 무조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개혁론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교적 근본교리 측면에서의 종교적 측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접근을 하면서 만해 스님이 갖고 있는 불교 개혁론에 대한 한계 혹은 이론까지도 이제 제시가 되면 아름다운 논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간단하겠습니다. 이 조계종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거라 승려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한국 불교를 이야기할 때 참 이렇게 고민해요. 사실 뭐 거의 정확히 이제 통계를 보여주나마는 절대 지분을 이제 조계종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종단들이 있는데 한국 불교를 논하면은 결국은 조계종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한국 불교의 현재 또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만 따지면 실은 안 된 게 많은데 뭐 아시다시피 폐고종도 있고 또 진감종도 있고 또 청지종도 있고 또 무엇인가 원불교도 뭐 큰 차원에서 원불교도 지금 뭐 결국은 이제 그 종교적 속성 때문에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우리 이 표현이 좀 항상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표현할 필요 없어서 그러는데 대처성 종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적 결혼을 받아들인 측면이 상당히 상당수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 뭡니까 우리 그 조계종에서도 하고 있는 제가 포교사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이제 만해 스님이 이야기한 결혼을 하고도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이 사찰이 통폐 만들고 남북도 지도 산중이 있는데 자연 사찰, 자연 생태적 기능 이런 것들도 크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교 일제시대 포교당을 이게 뭐 이슬기회상 경성 포교당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세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른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포교당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말 포교를 했었다 얘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이 포교당들이 일종의 연락 사무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법무사람보다 다른 본사들이 이제 산중에 있는데 스님들이 시대로 나와 보는데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잘 때도 돼야 되고 이런 기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 포교행위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성공을 거뒀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공을 못 거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정무성 포교당에 관련된 학술 연구는 지금 없거든요. 네. 없는데 제가 유점사 평양포교당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1914년도에 유점사가 건봉사도 같이 평양포교당을 내거든요. 거기는 평양에 굉장한 활약을 해가지고 아주 그 개신교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그 다음에 거기에 유지들과 협동을 해가지고 도서관도 만들고 공회당도 만들고 해서 굉장한 포교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얘기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훨씬 더 넘는 그런 활동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뭐 제대로 아는 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 네. 답변을